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용우입니다. 예, 아유, 이런 조합은 처음이시죠? 그렇죠. 방송에서 네, 뵌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시고. 원래 알고 계셨... 아, 그럼요. 네. 예. 근데 의원님이 19대. 예. 예, 의원님이 21대. 예. 예. 아,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지는 못한 사이다. 아쉽습니다. 예. 같이 했으면 아주 재밌었어요. 아, 정말 예. 이용우 의원님하고 같이 예.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을 텐데 예. 좀 그러니까. 아주 재밌었을 예. 것 같고요. 예. 뭐 생각하는 부분도 예. 입장이 좀 다르다고 당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 서로 예. 예. 같이 이야기할 부분이 참 토론이 많아요. 가능하고 예, 뭐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여야 이렇게 지금은 야야가 야야. 됐죠. 야야. 예. 지금은 야야인데 어쨌든 그 사실은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보 보수가 이렇게 큰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요. 뭐 살펴볼 대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검은 금요일 예, 코스피가 2,500선이 붕괴가 됐고 4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었습니다. 그 시가총액이 235조? 가 한꺼번에 날아간 상황인데요.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봐야 되고 큰 틀에서요. 그리고 원인은 뭐다. 어떤 분 이용호 의원님께서 먼저 하실까요? 예. 뭐 단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은 미국 실업률이 평균 4.2 정도를 예상했는데 4.3이 나왔던 거고 네. 일반적으로 FRB 연구자 중에서 네. 연구했던 게 작년 12개월 동안 있는 실업률이 의 최저점보다 이 3개월 실업률이 네. 더 낮아지면 네. 이거는 침체다라고 사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딱 도달하는 바람에 네. 사람들이 경기 침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 전날 있었던 게 일본 중앙은행이 그 제로금리를 포기하고 네. 금리를 올렸죠. 인상한. 미국 금리가 기준금리가 5.5인가 이 네, 정도 예. 돼 있는 상태 5.0에서 5.5인데 이게 엔캐리 트레이더라고 예.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네. 선진국 시장에 투입했던 게 있었는데 미국은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낮출 것 같고 네. 일본은 몇십 년 만에 한번 이제 드디어 제로금리를 탈피하니까 금리 격차가 줄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그다음 세 번째가 사실은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었다 그동안 엄청난 기대에 의해서 AI 이런 바이오 네.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됐는데 얼마나 벌고 있지? 네. 이렇게 물어보고 아하. 돈 버는 거 얼마야? 네. 그 실제로는 AI 그러는데 그걸로 돈이 벌리는 거야? 투자는 많이 거품론? 했는데 네. 현찰 보여줘. 아니, 네. 아직은 없다. 아. 다음에 한다. 예. 이런 현상이 딱 발생하다 보니까 예. 야 우리가 좀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런 패닉이 발생한 거죠. 네. 자, 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주로 말씀대로 네. 세 가지 원인을 찾고 있죠.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그리고 AI 거품론. 이게 폭락을 부른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세 개 다 따져 보면 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네. 지금 발표한 게 미국 실업률이 반올림해서 4.3%거든요. 네. 사실은 반올림 전의 숫자로 보면 4.23인가 뭐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3% 정도의 실업률이면 완전 고용으로 보는 게 미국 시장인데 그러면 4.2나 4.3이 과연 어마어마한 실업률이냐? 네.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문제는 사실은 작년에 새로 취임한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의 가벼운 입이 큰 몫을 했는데 네. 이게 예상을 못하고 있는데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언론들이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겠다 그랬어요. 우에다 총재가. 네, 네. 그러니까 그럼 뭐
일본도 계속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야? 네. 깜짝 놀랬죠. 네. 그러면서 싼 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던 게 일부 이게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네. 환율이 올라가기 전에 빨리 갚아버려야겠다 뭐 이런 수요가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0.25로 올렸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 3.5%인데 네. 그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이 낮은 금리잖아요. 미국 기준으로는 더하죠. 미국 금리 상단 기준으로는 5.5%인데 네. 올려서 0.25 됐다고 당장 갚아야겠다고 하는 수요가 얼마나 있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고 네. AI 거품론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망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폭락하기에는 세 가지 다 미흡하다 원인으로 네, 네. 지목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요새 그 운용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큰 금융기관일수록 많이 하는 소위 프로그램 매매, 네. 알고리즘 매매가 폭락을 부르는 네.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면 예. 더 많은 매도가 따라 나오는 기계적인 그 트레이딩이 큰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싶고 특히 일본, 우리나라, 대만 증시가 많이 폭락했어요. 네. 그 세 나라가 집중적으로 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매매라는 네 번째 원인 플러스 알파도 있는 거 아닌가? 어떤 플러스 알파는 뭐 큰 돈 굴리는 사람들이 마음 먹고 한번 때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네.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네. 충분히 장난칠 수 있어요? 때리면 주저앉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허약합니까?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이? 우리 시장 그렇게 강한 시장 아니고요. 실망이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거는 뭐 아직 증명이 되지 않은 네.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근데 핵심적인 요인은 네. 시장이 너무 올라 있던 겁니다. 사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네. 뉴욕 그 증시의 평균 뭐 PER이 한 20에서 20, 한 23 역사적으로.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24에서 25였는데 네. 지금 현재 29 정도고요. 뉴욕 시장 같은 네, 경우 네. 나스닥은 35거든요. 이 말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예,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자, 내년에 성장에서 이익이 얼마나 날 거냐 예. 예측을 했을 때 예. 과연 그게 될 거냐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열풍이나 AI 열풍이나 많은 부분은 네. 앞으로 미래 성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버핏이 예전의 투자에 대해서 본인 투자가 아니고요. 모터라이제이션 1910년대 20년대 자동차 산업이 세상을 바꿨지 않냐. 네. 그럼 당신은 그 당시 자동차에서 투자했겠냐? 네. 아니, 저는 자신은 그런 데 투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가 4, 50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 살아남을 회사가 몇 개가 될지 네. 모른다. 알수 그렇기 없죠. 때문에 그럴 때 대체로 정리가 돼서 4개 내지 5개가 되면 네. 그때 가서 투자를 하는 거다. 버핏이. 예. 근데 사실은 그런 냉정한 시각을 또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AI 했을 때 다 쏠려갔는데 자 정말 살아남을 기업이 살아남을 기업이니까 네. 그리고 과연 그 기업이 어디가 되냐. 어디가 될 거냐 네. 모르는 상태 우리가 너무 들떠있지 않은 거냐 이런 반성의 시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다시 반등을 했지만 예. 앞으로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예.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예. 상당히 심해질 수가 있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 하반기 그리고 앞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 어떻게 아니, 그렇게 의원님?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방금 말씀이 맞아요.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조정도 필요하고 뭐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 지수가 지금 5,600을 넘다가 5,100
5,200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건전한 조정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미국은 많이 오르기는 했죠. 우리나라 증시는 뭐 그게 PER 기준으로 됐던 PBR 기준으로 했던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별로 오르지도 않고 뭐 옆으로 계속 기다가 왕창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것도 미국은 네. 2% 3% 떨어질 때 우리는 8%막 11%씩 그러니까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도 필요했다라는 예. 거는 미국 시장은 그럴 수 맞는데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은 영 아닌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그거는. 대로 우리 코스피가 8.77, 니케이가 12.4, 네. 일본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예, 그 대만이 8.35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아시아 나라들이 피해가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집중 타겟이 된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게 원인을 그냥 뭐 객관적으로 찾자면 네. 대만 증시가 많이 폭락한 거는 대만 증시에서의 TSMC 비중이 워낙 커요. 예.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삼성전자의 비중보다 훨씬 크거든요. 근데 AI 거품론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면서 사실 엔비디아에 제일 많이 납품하는 데가 TSMC니까 TSMC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그냥 대만 증시는 TSMC 주가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많이 네. 빠진 것 같고 네. 일본 증시가 12% 이상 니케이 지수가 빠진 건 제가 보기엔 이게 사실은 NK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면 엔화가 일본으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는데 왜 빠져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주가는 이자율하고는 역의 관계거든요. 근데 우에다 총리가 0.25%로 기준금리 올리면서 우리 얼마든지 계속 올릴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니까 근데 물러섰잖아요, 이제. 안 아니 올린다고. 그거는 어저께인가 뭐 갑자기 또 엊그저께 선회했어요. 일주일 만에 네. 물러선 거고 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폭락이 이번 주 초에 왔었던 건 우에다 총리가 우리 얼마든지 금리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발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다른 나라가 금리 내릴 때 네. 앞으로 올리는 거 아니야라는 그 두려움이 증시 폭락을 가져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 그렇게 썼던데 제롬 파월하고 우에다 두 사람이 정책 헛발질하는 바람에 세계 시장이 완전히 엉망이 그래요? 돼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 당연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중앙은행 총재는 네. 발언 자체를 상당히 신중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예측할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정권에서 채권운용본부장을 할 때 네. 통화정책 방향이라고 네. 하는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정할 때 네. 통방문을 봅니다. 볼 때 네. 거기서 단어 한자가 바뀌었을 때 네. 금리 변동과 이런 게 확 바뀌어 버립니다. 단어 한자. 한자가 첨가됐냐 안 됐냐.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직업 중에 네. 패드 와처라고 하는 네. 패드 관찰자. 네. 저 사람이 네. FRB의 위원이 어디 가서 무슨 발언을 했는데 그 전날 그 전달에 했던 발언이 뭐냐 그런 걸 분석하는. 분석합니다. 네.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네.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의사록이 한 달 뒤에 나오는데요. 예. 한 달 뒤에 나왔을 때 다 익명으로 나옵니다. 익명으로 나오지만 네. 누군지 다 알죠. 다 추론해 보면 그 사람이 썼던 논문이 뭐고 조사하면 다 나와. 발언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고 네. 어투가 어떻고 네. 하기 때문에 누가 찬성해서 반대로 변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중앙은행 총장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의 경우에 지금 퍼가 한 17 정도 되거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시장에서 한 12를 중심으로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상태 17 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예. 근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100이 넘습니다. 사실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이익을 보여주지 못한 채 미래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기술만 있다면 상장을 시켜줬는데 네. 그런 회사들이 5년이 지나도 성과를 못 보여주고 있고 네. 참 안타깝게 되는 회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들을 잘 선별될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시장에도 진입을 편하게 해줄 수도 있어야 되지만 네. 시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퇴출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상장했다 퇴출하려고 하면 못해요. 난리가 나죠. 이런 상태다 네. 보니까 예. 좋은 회사가 아닌 예.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시장 기능을 못한 부분도 예. 있었다. 예, 일단 한번 생기면 없애는 건 곤란한 것 그럼요.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어느 회사 언론계도 어디 망한다, 뭐 자본 잠식이다 안 망해요. 계속 있어요. 그 상태로. 그래서 상당히 참 그 우리나라 시장이 좀 뭐 기형적이고 기괴하고 자본 시장 질서도 좀 새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문제는 정치인 것 같아요. 원래 정책 당국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 정치 영역에서 이 경제 정책 다 이제 예, 하는 건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AI 거품론은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대로 네. AI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과연 돈이 되느냐? 지금 챗 GPT-4o 같은 경우에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는데 그거 유료 서비스 회비 받아갖고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건 유료지만 그 MS에서 만든 그 코파일럿 같은 건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돈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러면 네. 어디서 돈이 될 거냐? 근데 이게 인터넷 붐 초기처럼 다 찾고 있는 과정 아닌가? 아. AI가 분명히 뭐가 되긴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어디서 확실하게 돈이 될 거라는 확신은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AI가 거품 아닌가? 그러면서 네. 한번 푹 꺼진 것 같은데 제가 가능성을 짚어보면 아마 의외로 바이오 같은 데서 네.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신약 개발하는데 예.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들잖아요. 네, 네.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단백질 구조 분석하고 이러는 거에 어마어마한 기간과 뭐 자금이 소요되는데 AI가 조금 더 발달해서 이런 단백질 구조 분석이나 뭐 어떤 거하고 합쳤을 때 어떤 효과 같은 거를 빨리빨리 분석해 낸다. 그래서 그 전에 10년씩 걸리던 신약 개발이 정말 1년 내지는 몇 개월로 단축된다는 거 그 정도 하나만 보여줘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젠간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AI라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싱귤레러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특이점이라고 그 번역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의 수준이 인간을 뛰어넘는 딱 그 지점. 그걸 싱귤레러티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불가능하다고 네. 했다가 뭐 2050년에는 가능했다고 했다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말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조만간 나온다. 근데 사람보다 낫다. 사람보다 낫다. 사실은 요새 내비게이션은 사람보다 낫죠. 많은 경우에 네. 우리가 아주 노련한 경험 많은 택시 운전기사분보다 네. 내비게이션 말을 더 믿잖아요. 요새 택시 기사분들 딱 타면 어디 찾아줘 말씀으로 다 하신다. 그러니까 이 예. 특이점이라는 게 조만간에 나올 거고 하여튼 그 근처만 가도 네. AI는 폭발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거품론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못 갈 현상 아닌가? 그리고 분명히 어디선가 AI가 돈이 된다는 게 분명히 조만간 터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영역이 어딘지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딴 거 아니야? 예. 사실은 뭐 대부분의 모색해. 데이터를 예. 어떻게 분석하느냐의 문제고 그건 금융기관에서 고객 분석할 때도 필요한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적용되는데 야 이게 다 적용이 될 것 같긴 한데 어디지? 아직은 모르고 네. 사람들이 몰려가는 네. 그런 과정이죠. 예. 우리가 보면 인터넷 열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구글이라든지 네. 페이스북이라든지 예. 이런 데가 등장을 하면서 산업을 바꿔 나갔는데 그때는 그 가능성은 높게 봤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걸 찾는 과정에 있다.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겁니다. 네. 예전에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 오마이뉴스도 세계에서 주목했던 인터넷 시민 언론이었습니다.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뭐 지금 취재 편의점이 앞섰다고 지금 자랑질하시는 거예요? 네, 앞서진 않았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AI 거품론에 대해서 이게 비전은 있는 것이다. 근데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고 모색기다. 찾아보는 중이다. 근데 이것도 뭐 시민들의 전 세계 시민들의 어떤 집단지성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겠으나 지금은 지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바이오나 이런 데서 터질 수도 있다. 곧 바이오가 될지 어디가 뭐 될지. 금융이 될지 모릅니다만 네. 헤매기는 헤매겠죠 한동안. 하지만 분명히 어디선간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그때 네. 그동안 기다릴 수 있느냐. 네. 자기가 투자했을 때 네. 그 이전에 자신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는 소리를 듣고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네. 자기의 가용 자원 속에서 투자를 해놓고 예. 그게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댓글창에 김용남 의원은 참 아는 것도 많다. 욕심나는 보수 의원이다. 의원님 그 경제 얘기하니까 예. 막 칭찬 댓글이 엄청 달리네요. 제가 좀 잡식하죠. 금투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논쟁이 엄청나게 뜨거운 정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어떠세요? 이번에는 김용남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아주 강력한 폐지론자죠. 네.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도 맞지만 우리나라 지금 자본시장의 여건상으로는 그 주식거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뭐 폐지 아니면 적어도 2, 3년은 일단 유예하고 그동안 그 주식 투자자나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금을 매기는 거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금투세를 폐지할 거냐 유예할 거냐 계속할 거냐 네.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 설정됐다고 봅니다. 자 누구라도 세금을 깎아주는 건 다 좋아합니다. 금투세 없는 하자고 했던 걸 이제 유예하거나 없애자 좋죠. 네. 법인세 낮춰주자 좋습니다. 상속세 낮추자 좋습니다. 종부세 낮추자는 다 좋습니다. 네. 그런 세금 문제를 한 세목을 가지고 이걸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전환 시대에서 네. 우리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은 얼마일까가 나오는 거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세목을 가지고 깎아준다. 다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엊그제 한동훈 그 대표. 위원장도 대표도 그런 어젠가 했을 겁니다. 전기세 지원해 주겠다. 네, 네, 전기료를 전기세 바우처. 깎아줬다. 네. 처음에는 인하가 네. 아니고 인하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을 자꾸 인하하면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전기세 바우처 형태를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 영세 계층도 있지만 농민도 있을 것이고 여러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비용을 지원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이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부담할 거냐, 어디서 부담할 거냐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될 문제지 네. 한 세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금투세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혀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우리나라가 에너지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네.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고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논의가 없는 채 각각 하나를 따로 떼가지고 네. 낮추자 했을 땐 예.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한 세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펼쳐놓고 누가 지금은 네. 오히려 필요한 거는 우리나라 전반의 세제가 과연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난 그 국회 때 네. 예결이 있으면서 예. 요청을 했었습니다. 부총리 추경호 당시 부총리한테 네. 지금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닌 것 같다. KDI든 민간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나라 조세 구조가 과연 적합할 건지 지속 가능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여야 공통이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네.
논의를 해야지 어떤 한 세목을 가지고 간다면 이건 정치적 공방밖에 안 되고 앞으로 논의가 전진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씩 데이터를 놓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이게 바로 정치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금투세를 폐지 안 해서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금투세 그건-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예. 아니 내년 1월 그거는 예정이에요.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게 물론 네. 금투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돼 있던 거는 올해 전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유예하자, 뭐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최근에는 민주당의 거의 99.99%로 다시 당 대표에 취임할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표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러니까 거대 야당의 당 대표 유력자와 또 여당은 폐지론인데 그 양쪽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매기로 확정이 됐다고 하면 폭락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최근의 정치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민주당 내에서 그대로 시행하자는 반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폭락을 부를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투세 때문에 그게 시행될까봐 최근에 증시가 폭락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 같아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주장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용산이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 토론을 하자. 네. 이것 자체가 정치적 공방입니다. 사실 보면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 네. 우리나라 사업개미들 미국에 투자해서 네. 자본 차익이 발생하면 250만 원이 초과되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현재 내고 있는데 네. 그 세금 내는 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 이런 이야기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논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런 정치 공방의 문제로 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낼 거고 그거는 기재위에서 토론하는 거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겁니다. 사실은 확정되기 전에 다양한 의견과 반대 의견을 같이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국회의 논의 과정인데 그 논의 과정 중에 하나를 딱 떼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 금투세 이야기를 정치적 공방거리로 만들어버린 결과가 된 겁니다. 근데 왜 이재명 그러는지는 대표- 이해가 돼요. 한동훈 대표나 네. 그 용산. 여당 쪽에서 왜냐하면 거의 유일하게 여론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슈거든요. 집권 세력이 딴 건 다 밀려요. 뭐 네, 최상병 특검법 택도 어깨 깨지지 일방적으로 그건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예. 뭐 모든 이슈에서 여당이 유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게 금투세 폐지예요. 이거는 여론에서 유리하거든. 네.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근데- 하면 이제 지지율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지율보다도 네. 사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세금을 줄여주거나 없애는 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데 네. 집권여당으로서 집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를 딱 떼가지고 전체적인 균형을 보지 않은 채 하나만 주장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은 필요하지만 이런 한 문제로 대표가 나서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참 그러니까요. 우스운 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 안 되면 박찬대라도 나와라 뭐 이런 식의 거의 아니 무슨 그건 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중학생들 무슨 현피 뜨듯이 아니 어떻게든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한동훈 그러니까요. 대표는. 네, 요걸 가지고 좀 밀어가고 근데 사실 싶다. 우리나라의 국가적 과제가 보면 네. 저출생도 우리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하고 미래 과제죠. 뭐 지난 국회 때 문제가 됐던 연금 개혁도 그렇고 에너지 전환에 있어 가지고 과연 뭐 원전이 얼마 필요할 건지 네. 재생에너지 얼마 필요할 건지 아리백을 어떻게 달성할 건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돈이 얼마가 필요할 건지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을 한다고 하는데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건지 송배정면을 어떻게 할 건지 용수를 어떻게 할 건지 너무나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젠다는 다 피하고 네. 이렇게 딱 그 하는 건 하나씩만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다. 예.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기세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그게 40도 막 올라가 여주에서 40도 올라가고 이럴 때 폭염 대책으로 내놓은 거거든요. 폭염 대책 일환으로 이제 전기세 인하 얘기했다가 막 공방이 되니까 이제 에너지 바우처로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또 기업 밸류업을 해야 된다면서 상속세 인하 얘기를 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어떻게 상속세 인하 이슈는 깎아주면 기업 밸류가 업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네. 작년 연말부터 민생 토론회를 무지하게 여러 번 했죠. 그랬죠. 스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지역마다 돌면서. 네. 거기서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경제 관련 유튜버가 이 밸류업 문제를 질문을 던져요. 한국 그 소위 한국 주식이 매우 싼데 이걸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뭐 생각을 묻는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를 깎아줘야 된다. 예. 그러면 주가 오른다. 예. 이런 기적의 논리를 말씀을 기적의 하시거든요. 논리,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높은 건 맞죠. 뭐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제일 높은 상속세율을 갖고 있는데 네.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의 지배주들이 주가를 억누른다. 주가 올라가는 거 안 좋아한다. 그것도 뭐 맞아요. 근데 상속세를 반으로 깎아주면 주가를 2배로 그 사람들이 끌어올리느냐?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우리 회사 주식이 뭐 어느 정도 돼서 지금 상속세율로 따지면 내가 상속세를 1조 원쯤 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상속세율을 30%로 반으로 깎아줘서 내가 5천억만 상속세를 내면 되게 됐으니 우리 회사 주가를 다시 2배로 올려서 내가 상속세 1조를 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회장님이 누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상속세 때문에 네. 주가를 누른다. 네. 주가 조작이에요. 주가 조작. 주가 범죄네, 범죄. 주가 조작입니다. 예. 중요한 회사 정보를 나쁜 네. 정보를 흘려서 네. 주가를 억누르고 이런 주가 조작이에요. 그리고 상속세 문제는 우리나라 높다고 하지만 네.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높죠. 그러나 다른 그것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나라는 자본 이득세가 굉장히 높고 상속세가 낮다든지 이게 다른 세목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네. 소득세율과 소득세 탄료율 네.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주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엉뚱하게 갖다 붙인 겁니다. 네. 그리고 밸류업 이야기할 때 그 상속세하고 밸류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네. 주주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 네. 회사 경영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주주한테 투자를 유도할 거냐. 네. 주주를 새롭게 유치했으면 주주를 대접해 줘야 되는데 회사 밸류에이션이 네. PR이 1도 안 되는 PBR 밑에 있는 회사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러면 회사 자산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경영진은 그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예. 바꾸지도 않고 예.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예. 한다는 행위 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밸류업 하겠다고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은행주 같은 게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주 워낙 싼데 네. 이제 배당도 많이 하나 자사주 사서 소각도 하나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금융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밸류업 하겠다고 계속 떠들어 놨는데 지금도 두산그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두산 밥켓하고 네. 두산 로보틱스 뭐 이렇게 바켓을 띄어다가 로보틱스 밑에 붙이겠다는 이런 거를 지금도 버젓이 추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뭐 쳐다보고 있잖아요. 멀뚱멀뚱 예. 눈 뜨고. 물론 눈치 빠른 이복현 예. 금감원장이 한마디 했어요. 최근에. 네. 정정신고서 네. 무한 계속 하는 내도록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뭐랄까요,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에 이렇게 살짝 올라탄 공직자도 아니죠. 금감원장은 뭐 하여튼 그런 인사도 있습니다만 이래 갖고 밸류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한국 주식에 대한 신뢰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뭐 어떻게 밸류업이 되겠어요?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김 의원님 말씀하셨고 해서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네. 뭐 보시면 네. 그래요? 사실 저 제일 처음하고 제일 마지막을 비교해 보면 네. 밖에서 판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결과 처음하고 끝하면 밖에서 로보틱스에 판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인적 분할과 합병과 교환을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었더니 지분율 변화가 예. 두산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율, 에너빌리티 가지고 있는 지분율 46%에 30. 이러면 곱하면 13.8% 지배력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 결과가 나오면 42%를 지배하고 100%면 실제 지배하고 있는 건 42%거든요. 아니 13.8% 지배력밖에 없는 게 42%로 바뀌었으면 왜 바뀝니까? 이건 다른 걸 뺏어온 겁니다. 누구한테서 이렇게 뺏어오는 행위를 그대로 두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네. 결과로 보면. 근데 제가 대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네. 저 과정에서 한 6천억에서 1조 정도 자금이 어디로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바뀌어요. 아, 게다가 100% 자회사는 배당 소득세를 내지를 않거든요. 세상에. 밖에서 네. 1조를 배당하면 네. 주두산에 이제 법인세율하고 이런 거 감안을 해보면 약 4천억 정도의 와. 세금 절감 효과가 또 발생을 합니다. 아니 저런 거래가 시장에서 버젓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되고 이럴 때는 건 바로 저 지점에 있는 거고 저걸 고치지 않고 그러니까 바로 이 복현 원장이 네. 정정식으로 계속 무한반복하겠다. 근데 금감원이 신고서를 무한반복하는 것도 직권남용에 걸립니다. 네. 사실은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어떻게 됩니다. 무한 반복을 시켜요. 할 수가 없고요. 네. 감독원은 할 수 있는 거는 정정식을 오류가 있으면 하지. 예. 이건 전 가격이나 합병 비율이 문제가 있다는 시장 자체에 개입을 하는 건 또 직권 남용이 됩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제도, 상법이라든지 자본시장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전혀 외면해놓고 상속세 깎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용두삼이고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하여간 지금 뭐 무슨 자본시장 건전화를 하네, 뭐 기업들 밸류업을 하네라고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저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는 이 시장 믿고 제대로 눈 뜨고 그냥 코베이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주들 아니, 입장에서 단적인 예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봤죠. 예. 그 합병 비율이 뭐 잘못됐다. 그랬죠. 뭐 이런 지적이 예. 계속 있었는데 단적인 예가 그때 국내 주식 투자자 중에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다가 손해 본 분들은 손해배상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네. 대신 엘리엇이라는 외국계 펀드가 삼성물산 지분을 그때 많이 들고 있었어요. 네. 7% 넘게 들고 있었는데 그거는 삼성에서 따로 뒷돈도 줬습니다. 뒤로 합의금도 꽤 많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끌고 가갖고 거기서 이겼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아요. 이거 항소하면 판결 뒤집을 수 있다. 엘리엇이 이긴 승소 판결 뒤집을 수 있다 하고 항소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그 항소 기각됐어요. 기각됐죠. 그러면서 지연 이자만 몇백억 더 물어주게 생겼죠. 그거 우리 세금으로 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 주식 투자자는 국내 법원에서 손해 없다라고 인정을 안 해줘갖고 1심에서 졌거든요. 손해배상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네. 엘리엇은 뒤로 합의금 삼성에서 제 기억에 한 500억 원 받았는데 이번에 이야. 1,500억 원
2천억 원 넘게 받게 생겼어요. 지연 이자까지 합치면 앞으로 뭐 한 2천억 가까이 받을 것 같은데 외국 투자자들은 이게 잘못된 합병이다. 예. 합병 비율 잘못 정했다라고 네. 손해를 인정받고 배상도 받는데 예. 국내 투자자는 한 푼도 못 받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나 뭐 상장 기업은 국내 주식에 투자해 주는 투자자들에게 매일 감사의 큰절을 올려도 시원찮아요. 아, 봉이네요, 봉. 국내 투자자들이 다른 말로 봉이네요. 얘기하면 호구? ATM기를 보죠. 돈 빼먹는 돈 예. 빼먹는 A팀. 아니 투자자를 유치했으면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전혀 대접을 하지 않거든요. 자본시장 이론은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네. 금리가 예를 들면 4%다. 그 회사는 거기서 조달하면 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조달하지 않고 주주를 초대했으면 주주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4%인데 더 위험한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럼 보통 한 2배 정도 봐서 8% 정도를 기대하는 거죠. 네. 그럼 그걸 맞춰주질 못하면 네가 왜 내 돈을 맞냐. 나한테 돌려줘. 예. 이게 정확한 이론입니다. 예. 근데 회사 수익률이 그게 나지도 않은 채 예. 회사의 내부입으로 가지고 있고 배당도 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회사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행위들 자체 이게 바로 밸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은 요새는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고 갑자기 엉뚱하게 네. 상속세 뭐 하면 혜택 혜택. 이게 물타기도 이런 물타기는 없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된 논의가 이제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재벌 총수 회장님들만 저기 좋게 하는 인수합병 이대로 두고 볼 거냐, 주주 이익은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엔 될까요?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겠습니까? 사실은 21대에서도 이용우 의원님이 상법 개정안 발의하셨죠. 예. 근데 통과가 안 되고 이제 안 됐어요? 21대 또? 임기를 마감해서 폐기되고 예. 그 상법 개정안은 매번 그런 반복을 하고 있어요. 발의됐다 폐기되고 뭐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네. 22대 국회에서는 사실은 야당이 힘을 합치면 일단 본회의는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재벌 회장들하고 친하더라도 야당이 힘을 합쳐서 통과시키면 될 겁니다. 근데 떡볶이를 좀 드셔가지고 떡볶이만 드셨나요? 이것도 많이 하셨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 엘리베이터 사건 얘기도 나오던데. 민주당이 예. 좀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거를 중점 법안으로 그 당의 총력을 모으는 쪽으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정책위하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 민생 법안 중에 가장 중점 법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 네. 현재 이제 법사위 법안입니다. 상법은. 네, 네. 근데 법사위에서 되지 않으면 정무위에서 자본시장법이라도 네. 바꿔서라도 하자고 해서 정무위 법안도 나와 있고 몇몇 의원들이 최근 재계에서 뭐 여러 가지 반발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소송 남용의 문제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예, 예, 예. 그거에 대한 보완책 같은 법안도 또 준비가 되고 있고 예. 법안 자체가 한 6개 예.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예. 해서 논의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기대를 충족시켜 주려면 많은 사람, 투자자뿐만 아니라 네. 정치권에 관계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바로 민생 법안이다. 뭐 개혁신당도 관심을 네.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여당도 사실 눈치를 봐서 그렇지 네. 해야 될 법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민생 국회로 회귀하는 네.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다 주식 투자하시잖아요. 본인들의 주주 이익도 좀 실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네. 한국 증시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해보니까 예. 역시 미국 주식이 최고야. 수익률로 보니까 비교가 안 돼 이게. 예. 근데 세금 좀 더 내더라도 네, 세금 미국 시장으로 내도 가야겠다. 아니 벌어야 세금 예, 내는 거니까.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한국
자본시장이 쪼그라든다는 얘기는 네. 한국 전체의 기업이 쪼그라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 예.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서 투자도 하고 기업을 키우는 건데 자본시장이 쪼그라들면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재계가 그렇게 되면 기업을 상대로 또 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이 남발할 거다라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엘리엇은 소송 제기해서 받아내는데 네. 한국 투자자들은 한 푼도 못 받아내는데 그런 소송은 좀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피해를 본 네.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은 앞으로 늘어나야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게 공정한 사회 네. 아닙니까? 그게 공정과 상식 우리나라 아닙니까? 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입니다. 사실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네. 징벌적 배상, 퍼니티브 데미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면 손실액뿐만 아니라 더 페널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이 합병 비율이나 이런 걸 고의로 누구에게 이익을 주면 엄청난 배상을 때리게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런 건 시장에서 다 하지 말라고 할 유인은 생깁니다. 네. 근데 했을 때 페널티를 강하게 줄 수 있는 징벌적 배상 제도나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야지만 이런 일들, 이런 대주주를 위해서 일방적인 소액주를 그야말로 ATM기 취급을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사실 그 김 의원님은 똑같은데 네.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라고는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 진짜 야 이 정도 이런 걸 바꿔야지만 할 위사가 있죠. 예. 아, 참, 이 두 분이 다 전직 국회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불신이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얘기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TMF 사태 지난번 이제 출연해 주셨을 때 줄도산 위험이 있다 우려하셨어요. 실제로 대기업들도 피해가 있는데 이거 괜히 잘못 말했다가 더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차라리 입국 다 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농수산 분야까지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피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정부에서 아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지금 지원책으로 하는 게 금융 지원인데 그렇습니다. 여기 뭐 쉽게 말씀드리면 돈 꿔준다. 돈 빌려주겠다. 예, 그러니까 예, 급하니까 예, 일단 이거로 막아라. 그렇습니다. 그 예.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런 어떤 플랫폼 사업자나 이른바 오픈 마켓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돈을 버는 게 뭐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돈 장사해서 돈 번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대금은 얼른 받아놓고 납품처에 지금은 거의 뭐 50일 2달씩 늦게 네. 주면서 그 사이에 이 그렇죠. 자금을 운용해서 돈을 버는 구조. 근데 그게 그나마 그래서 돈을 벌었으면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정산해야 해줘야 될 돈 갖고 M&A 하는데 다른 기업 그러니까. 인수하는데 쓴 거 아니냐. 네. 거의 뭐 본인도 국회에 나와서 인정을 했어요. 네. 사용했다고. 예. 그 똑 떨어지는 업무상 횡령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법 처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문제는 어떻게 재발 방지책을 만들 거냐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상품권이나 이런 여러 종류의 형태로 기간 차이를 이용해서 금융 이익을 취득하는 회사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상품권 발행하면 돈은 바로 들어오고 네. 그 상품권을 실제로 소비자가 사용해서 뭐 납품 대금이나 줘야 되는 거는 몇 개월 아니면 뭐 심지어 몇 년씩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 돌아오지도 않죠. 그렇죠. 사실은 일부 뭐 없어지는 예. 경우도 많고. 뭐 몇백 원짜리 남아 있으면 안 네. 쓰고 해가지고 네. 영원히 없어지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의 경우에 네. 그 낙전이라고 하는 네. 비율을 감안을 하고 발행을 하죠. 기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도 개선책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업의 어떤 경영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규제 내지는 어떤 기회 박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정산 대금에 대해서 앞으로 함부로 횡령이나 이렇게 예. 빼돌리지 못하도록 일종의 에스크로 계좌, 에스크로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서 이제 관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그 정도면 최선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21대 국회 때 3년 전에 제가 국감에서 바로 지적했던 사안이거든요. 네. 페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네. 에스크로우 계좌를 설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전자금융 사업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오픈마켓 같은 경우엔 네.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해서라든지 규율할 수 있는 네. 그 법규를 만들어 줘야지만 예. 이제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마 오플법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지난 제작이 안 됐죠. 국회 때 정무위에서 예. 신속 통과 법안으로 할지 지정은- 말지 가지고 마지막까지 다툼이 있었던 법안이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런 거는 아무 쟁점도 안 되는데. 이 정부가 예. 자율 규제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그럼 자율 규제하는 거 보고하자.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었거든요. 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우도 또 보면 규제를 또 아주 세게 하지 마라. 아까 뭐 여당에서 모 여당 의원은 네. 대검 결재 10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0일? 예.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거래량이 적을 경우에서 10일마다 하다 보면 그거 어떻게 다. 그 거래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예. 사실 사업적으로 보면 30일 정도 이렇게 주어졌던 이유도 보면 이 정도는 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대규모 유통법에서는 40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되는데 그런 업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금융업을 하고 있는 부분과 자기 사업을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별 지어주는 그러니까 재무제표 공시할 때 네. 유동부채로 나와 있을 때 이건 고객의 자금은 얼마가 되고 내가 줘야 될 게 얼마다 기간은 얼마가 설정됐다는 것들을 예컨대 주석이라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투자자나 누가 봐도 저 회사는 정상적이구나. 네. 아니면 좀 리스크가 있구나. 예. 이렇게 판단해서 근거를 주다 보면 시장에서 좀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 민주당에서 최혜병, 이거 약간 이제 정치적 사안이긴 한데, 최혜병 특검법 이제 새로, 재발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이종호 씨 두 분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이제 적시를 했습니다. 삼부 토건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사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정농단의 어떤 그 의혹에 꼬리를 밝힐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 근데 요거 뭐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보도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좀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영부인이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이미. 예. 왜냐하면 그동안 속속들이 밝혀진 게 최혜병 사망 사건의 수사에 관해서 왜 그렇게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느냐. 네. 사실 이유는 몰랐어요. 네네. 개입을 한 정황은 속속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 저렇게 했지? 네. 왜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그렇게 열심히였지를 몰랐는데 멋쟁이 해병이라는 단톡방에 언급된 내용이 나오면서 또 그거에 관련된 이종호 씨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 등장하면서 저래서 저랬구나. 네. 라는 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뭐 최근에 마약 수사와 관련한 예. 수사 외압 의혹까지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수사의 필요성은 더 커졌는데 네. 실현 가능성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받겠냐? 받겠냐? 네. 저는 이 뭐. 부분 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네. 정황 증거가 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무위에서 또 답변 중에 하나는 삼부토건은 이상거래 감리를 시작을 했다. 네. 시작을 했으면 감리 결과가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절차는
이거에 대한 계좌 추적이나 걸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봐야지만 수사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제외해 놓고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건 또 거부권을 할 거다. 근데 사실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중에도 재척 사유가 있는 겁니다. 네. 본인과 본인 가족과의 관계가 있을 때는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수사해서 떨어야지 예. 괜히 이걸 가지고 계속 해봤자 예. 결과는 뭐가 될까요? 대통령실에 대한 불신. 네. 그 불신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가고요.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빠르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그건 이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말씀을 예. 주셨는데 이미 대통령이 2번이나 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 뭐랄까 그냥 공자님 말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증권거래소에서 이상거래와 관련한 감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제가 검사 때 이제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거 수사를 해보면 작년 재작년에 벌어졌던 주가 조작 사건이 넘어와요. 세상에. 시간이 그만큼 맞아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에서 뭐 하고 금감원 거쳐서 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통해서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통상 1, 2년씩 걸립니다. 그러면 증거 다 없어지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해외로 도피하고 물론 뭐 해외로 도피하기 어려운 관련자도 있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게 감리에 착수했다고 말해놓고 이걸 몇 달을 끌지 몇 년을 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예. 특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검을 해서 재촉을 하고 사실은 같이 끌어다가 증권거래소나 금감원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수준인데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결국엔 지금 국민의힘에서 4.5표가 네, 더 넘어와요. 넘어와야 된단 말이죠. 네. 지난번에 이제 무효표 만든 사람까지 그 0.5로 따지면 4.5명의 국힘 소속 국회의원이 필요한데 그거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은 멋있게 해놓고는 지금 제3자 추천 특검안을 발의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 표도 안 되는 원외 당대표보다는 오히려 표를 갖고 있는 네. 현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맨투맨으로 좀 설득하는 작업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게 바로 한 대표의 리더십이고 네. 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만 당을 끌고 나갈 수 있지 안 그러면 허수아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본인 입으로 나 이거 걸고 당대표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혹은 점점 커지고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까지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결단하셔야 된다. 이제 더 이상의 거부권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을 들으니까요. 원내에 계셨더라면 상당 부분의 많은 협력을 통해서 경제정책이 좀 나아질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드네요. 여하튼 다음 23대에는 둘 다 들어가시는 걸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